지금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한 달 회견을 합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었던 3대 특검 모두 본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팀은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이끌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안 의원은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기회는 없다.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외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신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 한 달은 뭐랄까요, 실용과 속도의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라든지 민생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도 그 유능한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은 그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 내각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그 야당과의 그런 그 소통,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기자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그 강화하면서 그런 국민 통합적 행보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생 추경을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G7 12일 만에 G7 다자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임을 확인하고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그 실용 정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그 정부로서 그 뭐랄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달간의 평가 총평 듣습니다. 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외교 안보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면서 특히 지난번에 나토 회담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됐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조선 또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좀 전에 김 의원께서는 소통 말씀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야당과 했던 소통은 거의 뭐 무시하고 일방의 어떤 독주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지금 김민석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상임위원회 배치에 있어서도 법사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좀 특수한 상황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이 모두 지금 현재 무기한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이 지금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국민들 간의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와 모럴 해저들을 양산한 이런 어떤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총평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이 내각 구성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1기 내각 물론 이제 통과, 인준 이런 과정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점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8명의 현역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내각 구성과 함께 이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불법 계엄과 파면으로 인해서 출범한 정권이고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되고 그 분야에서 국회에 많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그런 분들과 같이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내각에 같이 많이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고 하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국정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그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인 그 감각들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초기 내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이번 대통령 이재명 그 정권의 그 인사의 그 특징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먼저 두고 그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사람을 지금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분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그 오랜 상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이미 검증받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의 조기 안착이라든지 그리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더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 예, 지금 역대 정권 모두 다 뭐 현역 의원, 뭐 전직 의원들이 많이 이제 내각에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그 정치인 비율이 높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내각 책임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또 업무의 어떤 능력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행안부 같은 경우 윤호중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또 이런 어떤 부서들은 법을 집행하고 경찰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그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 법의 공정한 집행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급만 이런데 장관만 이런데 장관급까지 좀 확장을 하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국세청장이라든지 지금 금감원장이라든지 또 지방시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도 지금 현직 또는 전직 의원들로 임명이 되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국세청장을 현역 의원으로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정치적 중립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특히 해당 상임위에 있다 해서 업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방위 출신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결국 이제 군령과 군정을 통할할 수 있느냐, 즉 작전에 그 기반적인 어떤 국방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정치 인사는 정치적 중립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하나의 이제 메시지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특징은 검찰과 관료 출신들을 중용했다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결과론적으로 비판할 지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좀 전에 그 예시로 든 뭐 그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 임광현 의원을 그 임명했다고 하는데 임광현 의원은 그 비례대표이고 그 하기 전에 국세청 차장까지 2인자까지 했던 분이라서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만 5선 내내 국방위에서만 2년을 빼고 국방위에서만 계속 그 상임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방에 관한 충분한 정책적 능력과 그 경륜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군 작전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딱 됐는데 뭐 민심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그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고 민생 회복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남북 관계도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취임 후 보통 100일 정도 지나면 하는 것이 이제 기자회견. 그동안의 취임 기자회견은 보통 100일 정도 있으면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데 이제 취임 30일 한 달 만에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국정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도 할 것이며 아니면 질의응답도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서 들어올 때 어떤 대답을 하겠다라는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타운홀 방식으로 해서 그 뭐 네 가지 분야, 뭐 정치, 경제, 민생, 외교 측면에서 분야별로 이제 자유롭게 그 질문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께 답하는 타운홀 그 미팅 방식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빠르게 그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그 중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일주일 만에 그 기자들과 그 식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또 G7 다자회의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 간담회 기자들과의 그런 것들도 했고 또 이제 그것도 가장 빠른 기일일 수 있는데 18일 만에 여야 대표들을 또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민생과 이런 또 의견들, 야당의 의견들도 청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그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이재명 정부가 조기 안착됐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서 뭐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취임 30일 기자회견. 예.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스태핑이라는 아주 새로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매일 기자들과 좀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어떤 매체들이 좀 악용하는 통에 중간에 이제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런 어떤 소통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여야 대표들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소통도 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진정한 어떤 진실성이 담긴 어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형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궁금한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좀 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좀 사전에 좀 그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미리 걸러진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자유 어떤 질의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냐 뭐 이런 때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본인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이번 기자회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 얘기로 해볼 텐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안 같은 관련해서 특히 상법 개정안 심사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약간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 못하겠다라는 부분도 틀림없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특히 법에 해당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특히 경제 6단체가 이 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 산업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법이 상법인데요. 지금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이제 노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이제 상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법은 없느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도 있는데 완전히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일반적인 어떤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 부작용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주의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이사들이 기존에는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주주의 이익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된다면 이 주주의 이익이라는 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해서 주가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책임을 결국은 이제 이사들이 지게 된다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지장과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기업들의 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외국 이런 어떤 그 기업 사냥 자금의 자본에 어떻게 보면 좀 사냥당할 그런 어떤 우려도 굉장히 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왔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좀 강행 처리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참 딜레마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런 어떤 부작용을 좀 이제 보완을 하면서 좀 통과를 시키자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입장을 좀 더 들어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전에는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클릭한다고 하면서 좌파 법안을 내느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상법 개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대해 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또 경제 6단체 장하고 6단체하고도 두 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예열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꿨어요. 그럼 그것은 그동안에 그런 반대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된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재계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재계가 저희가 엊그저께도 하고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6단체장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경제 6단체의 입장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뭐 배임죄라든지 또는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지점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입법이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법상의 특별 그 배임죄라든지 또는 중소 중견기업이 그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 입법을 통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가 3,000을 지금 돌파해서 3,100까지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무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것은 역대 26년 만에 그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이재명 정부의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자본시장의 그 정상화에 대한 그 의지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야지만이 이런 주가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과 가지고는 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잘 돼서 일단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도출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주가를 계속 상승하는 그런 거를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추경안입니다. 이 추경안이 약 30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였죠.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10군데 정도의 예비 심사를 통했더니 거의 약 10조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조 원 규모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있는 예결위 최종 심사에서 좀 걸러질 건 걸러지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예결위와 본회의 통해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 이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정무위에서 추경 예산 심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그 정도가 이제 증액된 결과가 나타난 건데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거기서 또 이제 가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13조 2천억에 대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로 한 건데 그 중에 지방도 매칭을 해갖고 지자체도 그거에 매칭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로 인해 갖고 지방 교부금이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 세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2조 9천억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그 국비 추경을 통해서 좀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 방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 예산이라고 좀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추경의 필요성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인데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할 때 13조 8천억의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그 당시 대선 후보도 30조 추경을 약속했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약간 이견이 있는 그런 정도여서 그리고 또 이제 여야 간에 그 예결위의 정책 질의를 하루만 하는 것을 이틀로 늘려달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추경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을 여야가 지금 합의하는 그런 상태라서 세부적인 그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협의와 합의 과정을 이제 치러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민생은 타이밍이고 지금 현재 그 6월 회기 그러니까 7월 4일이죠. 7월 4일까지 처리가 돼야만이 그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말 8초 이전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추경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7월 4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걸 피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여야 간에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조 원까지 늘어난 추경안. 예,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거치게 될 때는 의원들이 각 지역구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 일단 정부안 이제 30조 5천억만 하더라도 여기에 부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한 2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당 그 빚이 이제 40만 원씩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것이죠. 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는데 2차 추경을 특히 국민에게 지금 나눠주는 선심성 이런 어떤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자꾸 이것을 이제 경제 마중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중물이라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일정한 어떤 지출에 따른 어떤 투자 유발 계수가 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부의 이전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투자 유발 계수가 작고 투자 성수가 없다. 거의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확고한 이론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 좀 매달리고 있고 특히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지금 5천만 원 이하의 그 채무를 일괄적으로 지금 탕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빚을 성실히 갚아왔던 한 360만 명 정도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자꾸 국민들을 모를 해저드로 만드는 이런 어떤 선심성 정책은 저희들은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뭐 사소하게 좀 나눠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 때 워낙 펑펑펑 써가지고 지금 이제 48.4%고 지금 이것이 이제 추경이 성립되면 이제 50%도 돌파할 텐데 이렇게 많은 국가 부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증가율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인구는 지금 고령화 저출생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재정 운영하는 것은 결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확고한 입장이지만 지금 정부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저도 약간만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추경은 그 당시에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이제 여러 차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22년 5월 달에 60조 추경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이 이게 현금 살표다. 보편 지급이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합 방식으로 보편 플러스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주장들도 반영한 그런 그 추경안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추경이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행안부의 그 의뢰에 의해서 KDA에서 낸 용역 보고서에 보면 2020년 12월 달에 그 발표가 됐었는데 이 그 추경이 소비 회복과 소비 진자 그리고 경영 안정 효과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보고서도 나온 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살아나서 세수가 60조 이상이 더 거쳤습니다. 그 돈으로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60조 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국채 발행 없이.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7년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 탕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13만 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경제 활동 인구의 3.7%인데 7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당초에. 그런 사람들을 그럼 계속 신용불량자로 둬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에게 채무탕감을 통해서 기회를 줘서 한계의 차주에 대해서 갱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추경 예산은 4천억입니다. 그 4천억을 투입해서 16조 4천억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차별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 성실 상환자에 대한 그 추경 예산도 3천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감면 등으로 인해서 3천억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역차별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원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 뭐 60조 추경을 했다. 그거 완전히 사실이 아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추경한 것은 세수 이제 잉여금 때문에 한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추가 세수가 세계잉여 잡혔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1%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3%인데 여기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윤석열 정부가 17%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차지한 비중이 37%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국가 부채가 무려 440조 그러니까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총 국가 부채가 640조였는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440조나 늘어서 1080조 거의 1100조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된 것은 이렇게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이 경제 성장률이 이런데 결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반면에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한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갚는 데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을 지금 26조 이상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돈을 살포하는 정책으로 결코 국가의 미래라든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게 실정적인 사례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60조 추경 국채 발행하지 않고 60조가 어디서 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그만큼 더 거쳤다는 거예요. 예. 그 거친 원인에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 때문에 인해서 더 세수가 거쳤기 때문에 네. 그거 갖고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잠시만요. 다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퇴임 사의를 표명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서 이제 이 개혁, 즉 법무부와 사법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이제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앞서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야기를 듣고 또 네. 의미를 듣겠습니다. 사의 표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나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100년 어떤 대계이기도 하죠.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떤 법치주의의 이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기속적으로 이루어온 형사사법 제도의 어떤 개편 1단계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었고 그 이후에 공수처, 검수 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이런 개편 방향이 과연 현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결코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더라도 제가 2022년, 2023년도 자료를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2020년 이전에 비해서 수사 종결이 한 20%, 30%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안대로 만약에 이제 검찰을 완전히 이제 해체를 하고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검사의 정원이 한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한 3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면 이 사람들이 다 공수청에 가버리면은 뭐 진짜 너무 많은 인원이 가버린 거고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관으로 격하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격하해서 갈 사람이 있을지 현실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조금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어떤 정쟁을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제도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심우정 전 총장은 그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진작 사실 사퇴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갖추려고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 심우정 전 총장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퇴하면서 적어도 내란 숙의 우두머리를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풀어준 거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과는커녕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참 뻔뻔하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그 열망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거든요. 그런 정치 검찰들의 그런 행태들을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리고 각종 의혹 그 뭐 내란 혐의라든지 또는 그 각종 수사 무마라든지 인천 마약 사건 무마 의혹이라든지 또 비아포 사용 의혹 등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저렇게 그리고 검찰 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만약 혁신위원장이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참 잘된 인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처음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부터 이제 혁신위원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내에서는 그러면 뭐 당내만 혁신할 것이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족을 했고, 거기에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는데, 저는 참 바람직한 인사한 게,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잘하신처럼 국민의힘이 좀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입장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을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당 입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대선 때는 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좀 했던 만큼 당 내외 또 이미지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인선을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가치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원리이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치 원리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쟁의 어떤 원리, 즉 위에서 함부로 뭐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공천이라든지 관리가 아닌 경쟁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 특히 어떤 여성이라든지 또 뭐 청년이라든지 또 당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기여했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정확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가치 공동체,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말 정당의 모습으로 개혁, 혁신하는 방향으로 혁신위원회가 좀 움직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일단은 이 혁신위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혁신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 권한은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혁신위원회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김용태 전 그 비대위원장의 5개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명분으로 만든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시 조직이잖아요. 새로운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한 2달 정도의 한시적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한도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혁신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그 도출한 혁신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단히 퀘스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왜 인요한 혁신위가 떴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그 당 대표의 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면하기 위한 용으로 혁신위를 띄웠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사선 의원은 그 전부터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이렇게 받아 안아서 국민의힘을 내부를 좀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